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과 가상화폐 TF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사회를 맡게 된 민주연금 부원장 송도환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서 국민을 위해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 보호가 중대 현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급법 시행으로 20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한 4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충격에 노출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가상화폐 과세 체제가 정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과세부터 먼저 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수준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 또 과세 체제를 정비한 이후의 과세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7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2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님, 그다음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께서 발제자로 참석을 하셨고요. 지정 토론으로 5분을 모셨습니다. 블록체인 법학회 이정희 회장님, 또 금융위 박주영 금융혁신과장님,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연구위원님, 핀테크 산업협회의 장성원 사무처장님, 한국조세장연구원의 강동희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인사 말씀과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을 이제 피부로 느끼는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결코 지나가는 바람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774조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147만 명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723만 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일 평균 거래 금액도 22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인 24조 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과세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가상자산의 위험도 동시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그동안의 어정쩡한 입장을 바꾸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가상자산 과세를 통한 가상자산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자,
시장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주 가상자산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거나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로 나타났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는 의견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 42%보다 1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세를 유예한다는 이유로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다가 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 응답이 27%, 세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징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 순서로 나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금융감독과 같은 기존 감독기구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게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응답도 5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심각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안 점검,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가상화폐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 우리 원내 지도부 수석 부대표도 함께 했고요. 우리 김병욱 정무위 간사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또 작전 세력들이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 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물음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그리고 산업의 육성 보호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상자산 제도와 더불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의 실질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지금은 초미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당 민주당에서는 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결코 이거는 정파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정부가 확실한 입장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유익한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 TF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먼저 하시는 게, 오늘 왜냐하면 가상화폐 TF랑 같이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국회는 법으로 모든 걸 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욱 정무위 간사 겸 법안 일소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할 아주 키맨인데 저한테 마이크를 먼저 주셨네요. 예, 우리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 평소에 항상 깨어 있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송두환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오문성 발제 맡아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장 관심 많은 우리 최하인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토론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국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물론 기타 자산으로 봐서 과세할 수 있죠. 이미 법도 그렇게 정해놓고. 그런데 그 가상자산을 뭘로 볼 거냐, 가상자산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소액 유가증권 상장 주식과의 과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인 경우에 하나는 우리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950만 원, 그 다음에 소액 주주들은 한 1,000만 원 이렇게 텍스의 차이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 이동성 이런 부분이나 또 원가의 규정, 모호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과세 시스템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면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그 면세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고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과세 체계를 달리할 때 과연 이 국제 이동성이 굉장히 익명성과 이동성이 원활하고 활발한 가상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텍스의 팔러시를 가져갈 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억가법 관련해서도 이 가상자산 아까 말씀드린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발행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또 공모자금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장사 내지는 유통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상자산 관련한 협회 문제라든지 협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지 이 투자자 보호를 하는 명분도 살리고 또 가상자산에 우리 노웅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뒤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이 엄청난 거래 금액과 많은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 화두를 가진 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 일부는 재고자산 성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그게 상장되어 있는 소액주주자와 과세 차이를 동일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또 동일시 여부의 문제 아니면은 따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동품이라든지 다른 그 기타 자산이나 자산의 그 과세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 이 과세 체계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웅래 원장님과 또 우리 김병옥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국회에서 잘 녹여내서 첫 번째는 가상자산의 그 시장 보호 또 투자자 보호 또 이해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법과 제도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이자 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병욱 의원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오늘 정말 필요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노웅래 연구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원장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되고 저도 옆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3, 4년 전 가상자산을 갖고 있던 인식이 아직도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쯤인가요? 그때 가상자산 시장이 초기 화랑이 있었을 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또는 ICO 금지 이런 조치를 내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한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아까 우리 노웅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고 또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의 숫자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된 법은 없고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과거 4년 전과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을까? 물론 저희 국회의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상임위, 국정감사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과세는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법은 우리 박지원 과장님 와 계시지만 실무적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올해 안에 법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인식의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저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고 또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지 저 또한 완벽한 분석과 전망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고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야 모두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만 도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도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사회 어느 영역에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만 있는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정부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 60,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60, 70년 지나는 속에서 전 국민 투자자에 대해서 일반 과세를 한다는 게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0, 70년 동안에 주식시장의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과세가 이제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법이 없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개념 그리고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지 그리고 그 분류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현행 법 체계상 어떤 과세 율과 면세 범위를 정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속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과세라는 것은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정리해서 과세당국에 이전을 시킬 거래소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과세당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충이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 과세라는 것은 아주 정교하고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충이 되고 준비되어 있다, 준비 안 돼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과세라는 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자세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좀 더 완벽하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전산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트래블 룰입니다. 트래블 룰. 다시 말해서 자금을 보내는 자와 수신하는 자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이 됐을 때 자금 이동을 승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근데 아직도 트래블 룰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과세 칼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서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조세 정의와 형평 과세를 위해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정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기재부와 금융위를 잘 설득시켜서 1년 이상 과세를 유예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홍남기 부총리 그 정책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제 영국에 가셔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MSCI 선진국 주식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말 대단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박수를 치고, 또 기재부가 과거 생각에 좀 얽매여서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앞장서서 기재부를 견인해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토론회 준비해 주신 우리 노웅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을 담아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와 입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님, TF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가상자산 붐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가 최소 8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다가오는 물결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덮친 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법적으로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이 없어 시세 조정,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체계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 없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가상자산의 산업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세에 대한 준비 필요성에 따라 이 시행 연기 문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과세 시행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고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두 분이 발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아서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는 20분 이내로 발표를 마쳐주시고 토론자는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님께서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재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오문성입니다. 한양여대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가세 문제로 인해서 여기 국회에서 여러 번 실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벌써 돼?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개선될 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세 유예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그 문제에다 좀 초점을 맞추긴 하겠습니다.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그야말로 4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이제 붐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계속 갈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런 것 내용으로 신문에 기고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저는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거 암호자산으로 불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이런 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상자산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어색해요. 그건 암호자산으로 불러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특검법에 2조 3호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현행에 있는 법에 있는 용어를 부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상자산 가세 방안 및 제방 문제점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암호자산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상자산으로 현재 현행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상자산 부르고요. 우리 특검법 2조 3호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검법에서 이걸 규정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해요. 이게 자금 세탁 방지법입니다. 주 목적이.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법에다가 특검법에다 이 규정을 정의를 두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은 이 좀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권법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상자산 쪽에 이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가상자산은 해가지고 쭉 나오고 뒤에 밑에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가상자산인데 뒤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암호자산입니다. 완전하게. 실은 거의 암호자산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쭉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추얼 어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도 버추얼 어셋이고요. 예전에 우리 도토리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사이트에서 인트라 그 안쪽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자산이 그 버추얼 어셋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어셋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가상자산은.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암호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고 했고, 가상자산 A에서 B를 빼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걸 다 알트코인으로 부르니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이렇게 포함하는 크립토 어셋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은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포커싱하고 있는 것은 크립토 어셋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 분류인데요. 초기에 우리 4년 전에는 이게 자산이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 자산이다 아니다. 자산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가세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산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세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빗썸에 대한 가세를 처음 했거든요. 국세청에서. 정말로 그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입법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세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빗썸 가세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있는 걸 그대로 준용해서 가세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불안전하고 어색한 가세였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빗썸 가세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비거주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 안 했다고 가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거주자에 대한 가세를 빗썸은 업체명을 제가 직접 거론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마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거 원천 징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던 시절에 그냥 가세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원천 징수 안 했으니까 가세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가상자산이 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세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자산은 암묵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이거 자산 맞아 이렇게 인정해 준 거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여기 쭉 보면 지리대상 가상통화 여기 보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말도 정말 여러 번 쓰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화폐. 근데 제가 실은 화폐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폐의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 플럭추에이션이 큰 거,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화폐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보더라도 이거 화폐로 좀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좀 빼고 싶고요. 말을 빼고 싶은데 하여튼 사람들의 입에는 화폐란 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가상통화인데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 이거 일반적인 그냥 그 분류입니다.
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팔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고자산인데 그 뒤에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무형자산을 분류한 게 굉장히 국제기준 해석위원회에서 건드린 것인데요. 상당 부분 좀 잘못된 판단이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보면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업권, 굿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발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다 무형자산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카운팅에서는. 그 무형자산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형자산 분류한 것은 제가 실은 이걸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쪽 관계자분들한테 이걸 왜 무형자산으로 넣었냐 물어보니까 이걸 지금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잡동사니처럼 돼가지고 넣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 실제로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형자산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자산들하고 이 가상자산을 비교해 보면 어디도 하나 닮은 데가 없습니다. 닮은 데가. 전혀 안 닮은 것을 국제기준 해석위원회에서 그냥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가상자산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금융자산처럼 보여요. 왜냐? 정말 주식하고 많이 닮았죠. 근데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이번에 우리가 스키드 토큰이라고 오징어 토큰이라고 최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지금 26일 날 처음 나온 토큰이 어저께인가요?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어요. 300만 원까지 갔다가 한 1분 만에 제로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저는 실은 가상자산, 그 암호자산에 대한 거래를 해봤어요. 일부러. 이 속성을 알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는 대부분이 시장가 거래를 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살라고 해도 시장가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기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위로 쫙 긁으면서 사는 거예요. 팔 때도 팔 수가 없어요. 가격을 지정하면. 밑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 만에 제로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대량 물량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밑으로 제로로 털어버리는 거죠. 그럼 위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그게 제로 거의 근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졌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경험이 가상자산, 암호자산 시장에서 한 번은 벌어졌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의 측면이나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이게 300만 원짜리가 1분 내에 제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느끼게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토큰이 그런 일을 한번 벌렸고 여기 보면 이 판단 근거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저건 전혀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보기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식별 가능한 비합회성 자산이고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거다. 저 뒷말은 그냥 자산에 대한 정의예요. 어셋에 대한 정의지 이 가상자산이나 또는 암호자산에 대한 특징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게 되면 그냥 정말로 분류하기가 힘들었겠구나. 이 자산은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어디다도 집어넣어도 어색하니까 할 수 없이 무형자산에 넣어버리고 저런 아주 어찌 보면 구차한 주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 분류에서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는 국제기준 해석위원회 해석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형자산들의 성격,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무형자산, 그리고 영업권,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하나하나씩 매칭시켜서 전혀 닮은 데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안 닮았다면 이게 어느 자산하고 가장 닮았는가? 지금 자산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세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얘는 자산이라고 한 걸 인정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산에 대한 논쟁은 종식된 거고 그 다음에 가세 문제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느 자산에도 속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쭉 훑어보면 최근에 IFRS에서 이걸 금융자산으로 집어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조건이 컨트랙트입니다. 계약이 있어야 돼요. 금융자산은.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지분자산 같으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와 주식을 인수하는 자, 주주 간에 그리고 채권 회사채 같으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회사채를 인수해가는 법인 또는 개인들 뭐 이런 계약인데 이런 계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비트코인이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채굴 해버리든지 시장에 사든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계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갭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서 보는 이 컨트랙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면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망고철칙의 어떤 시간이 가도 전혀 안 변하는 그런 룰이 아니고요. 시절이 변하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융기관, 금융자산에 대해서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현재 들어있지만 이 계약에 대한 범위를 넓혀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금융자산에 대한 계약을 빼고서도 금융자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의를 따로 하든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로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 같은 유들이 금융자산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하지 않지만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는 데가 본래는 FIU거든요. FIU에서 금융감독원 쪽에다 위탁을 줘서 신고를 받고 있어요.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관할하고 있는 그 정부 부처는 결국은 금융자가 붙은 데서 관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말씀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융자산 본 건 아니다. 그 말 맞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정부 부처에서 그걸 현재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금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가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종자산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어떨 때 한 번씩 생각해보면 이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대체 무슨 자산인가. 이거 믿음의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으로 믿어줘버리는 거예요. 자산으로 믿어주니까 사고 팔고가 되고 그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신종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자꾸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분류하려고. 얘는 지금 지불 결제형, 얘는 어떤 효용형,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정말은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굉장히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그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업빗에 들어가 있는 업빗에 한 120개 종목 정도가 리스팅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각 종목마다 백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서가. 각각의 그 코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백서가 있는데 그 백서를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성격이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한 그 우리 가상자산, 암호자산이 페트로라고 있거든요. 그 페트로라고 하는 것은 언더라잉 어셋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석유 채굴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라잉 어셋이 없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언더라잉 어셋이 있는 우리 비트코인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컨펌해주는 비트코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트코인은 제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예요, 비트코인은. 그렇다면 다른 코인은 그러냐? 다른 코인은 리밋이 없는 코인도 있어요. 계속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초기의 그 코인이었기도 하지만 코인 중에서 가장 그 어찌 보면 희소성이 있는 코인입니다, 이게. 2100만 개라고 하는 게 다른 코인 비교해보면 2100만 개까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이게 아마 엔지니어들이나 공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 분류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나라 현재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왜 과세를 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순전히 이 기타소득 과세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무형자산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에 대한 차익이나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기존에서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이 기타소득이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어찌 보면 세제실의 쪽에서도 입법을 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꼭 우리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무형자산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그 무형자산에 대한 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법하고 원래 IFRS는 기준은 따로 가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드밴스드 된 그 텍스로 조세법에는 기본적으로 상법도 이탈하고요. 이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법을 다 이탈해 버립니다. 세법에만 고유한 개념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법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유한, 합명, 합작 이런 식으로 유한 책임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세법 쪽에서는 그렇게 분류 안 하고 다르게 분류해버리는 그런 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법은 세법다워야 되고 세법은 기존에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좋겠지만 그것이 불합리하면 꼭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따라간 거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무형자산으로 과세하다 보면 기타소득과세인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과세는 2월 교손이 그 결손금을 뒤쪽으로 결손금을 2월을 못 해요. 그 현재 우리는 하고 있느냐? 주식도 못 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생기는 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하는 거 있잖아요. 따로 분류과세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5년간 2월 공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니 가세를 하다 보면 가세 논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2월을 안 해주면서 이익 나는 것만 가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봅니다. 이게 현행법에서 받아들이든 말든 간에 그건 잘못된 납세자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2월 교손 공제 못 해주고 거기다 우리 250만 원 빼주는 거죠. 기타 소득 250만 원 빼줘요. 이건 우리가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 빼주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빼주는데 실제로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는 나중에 2023년부터 들어오지만 5천만 원까지 빼주고요. 현재 2023년도 전까지 우리 과세되는 거는 대주주 과세를 하거든요. 현재 그 특수관계까지 합쳐가지고 그 12월 31일 날 시가가 합계해가지고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그 같은 가족들끼리도 합쳐가지고 과세해버리는데 근데 실은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랑 관련 없는 얘기지만 가족끼리 같이 서로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합쳐가지고 과세해버리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느끼다 보니까 그걸 현재 계속 개정하려다 보니까 개정 못하고 있어도 가산세는 또 안 물리고 있어요. 가산세 안 물리면 납세자 입장에서 먼저 신고하는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걸리면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계획이 새로 제정되어야 되고 우리 세법도 만약에 이게 계획이 제정되면 자연스럽게 금융투자소득을 갚버릴 텐데 만약에 이 계획을 뭐 안 바꾸더라도 우리 세법은 따로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소득세법에 대한 기타소득인데요. 이게 현재 지금 보면 기타소득이 여기 쭉 보면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 기타소득은 실은 종합소득에 들어있어요. 종합소득에 들어있는데 기타소득 금액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보다 작으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높으면 그냥 우리가 종합과세를 해버리고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 못 찾아간다는 거. 이 문제가 요 밑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예전에 취득원가하고 2021년도 가격 중에 둘 중에 큰 거로 하겠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거하고 취득원가를 제로로 보겠다는 얘기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딴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취득원가 제로로 보는 거하고 이거하고 잠깐 연결시켜서 얘기했던데 그거는 기자가 잘못했든 국세청이 잘못했든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할 때 그 가격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납세자가 거래를 막 시켜가지고 정말은 자기가 취득원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은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수가 있다고요. 하도 거래를 많이 시키니까. 거래를 많이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IFO라고 해서 우리가 그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회계에서. 그럼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는 걸 하는데 그거 실제로 여러분들 상증세법에서 그거 신고할 때나 또는 우리가 그 대주주에 대한 그 양도소득 신고할 때 그거 해보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자기들이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적용하지? 하는데 거기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제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로로 보겠다는 말은 어떤 해명을 해도 가세관청에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법 논리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입증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입증하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국세청이 정말 찾기 힘들고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추정 규정을 둠으로 해서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도 입증 책임에 전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입증 책임의 전환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현재 지금 국세청이 입증 전환을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명분도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납세자도 잘 모르는 건데 모르는 납세자한테 제로를 볼래?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서요. 자,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빗썸의 거래는 빗썸의 가세, 현재 지금 불복 중인데요. 이 비거주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거주자에 대한 가세를 하기도 전에 비거주자에 대한 가세를 먼저 했는데 실제로는 비거주자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없고요. 비거주자가 그 거래소를 통과했을 때 그 거래소에 대해서 원천징수 분리행을 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물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조차를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정해진 거로는 우리 그 기타 소득 가세할 때 분리 가세하는데 거주자의 경우는 우리가 원천징수 안 합니다. 5월달에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소득이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가 되면 선택적 분리 가세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되게 작을 때는 분리 가세가 끝나겠지만 이렇게 되면 신고 납부해야 되고 이 비거주자의 경우는 재미있는 게 양도 대가의 10%, 양도 차익의 20%둘 중에 작은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규명을 못하면 양도 대가의 10%를 가세하겠다는 거죠. 이건 근데 실은 거기 그 비거주자에 대한 그 가세가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조항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암호 자산을 위한 규정이 아니었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뭉뚱그려서 있던 조항을 적용한 거죠. 가세 관청이. 찾다 보니까 가세할 수 있는 조항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무형자산은 절대 아니고요. 금융자산인 거는 현재 IFRS 기준에 따른다면 금융자산을 넣기가 힘든데 이 IFRS의 어떤 해석에 대한 해석 부분을 또 손을 댄다면 가능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보이죠. 이거 계속 넘어가고요. 결론은 제가 이제 가상자산의 회계상 자산 구분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무형자산에 대한 성격은 닮은 게 별로 없고 결국은 금융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금융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간 이유는 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리스펙트 해석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가상자산은 결국은 신종 금융자산으로 가야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럼 가상자산 유예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가세하는 쪽에서 하나의 어떤 입법적 또는 행정적인 나름대로의 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됩니다. 입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법에서 가세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요. 행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세청이 실제로 이걸 가세하기 시작할 때 가세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잡아낼 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있잖아. 일단 가세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자꾸 이제 보완해 나가자. 그 말에도 제가 동의합니다. 일부. 제가 그 말에 일부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가세 환경이 100% 이게 조성이 안 돼 있어도 가세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 가세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 시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P2P 시장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NFT라고 하는 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세를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분명히 그 시장이 존재하고 그런 재화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세권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납세자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결국은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P2P 거래가 가세가 안 되고 거래소 시장을 통과하는 거래만 가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소 시장의 볼륨은 줄어들고 P2P 거래로 다 삐져나갑니다. 어떻게든 엔지니어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겁니다. 납세자들한테. 왜냐하면 세금을 5억씩 10억씩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가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가세 있다라는 기본 원칙상 가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가상자산은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확신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때는 가세 문제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적인 행정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가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종자산에 대해서 가세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가세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가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밑에서 묻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세관청이나 어디가 입법할 수 있는 입법하는 데서. 자,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 즉 P2P 거래를 가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는 거래에 대해서 먼저 가세하고 추가적으로 가세한 경우 구축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가세하지 못하면서 이 시장은 가세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보면 전자지갑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P2P 거래가 전자지갑 대 전자지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자지갑에서 옮기는 경우에 취득가 입증 못하면 취득가를 제로로 보겠다? 이거 문제 있다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정 규정을 제외하면 간주 규정이 하면 간주해버리면 끝나지. 추정 규정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구세청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 가세하게 되면 아까 2월 교수원금 문제 이런 걸 해결을 못해요. 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내년 2023년도부터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안 되고 이거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주식은 5천만 원 공제해 줘요? 자꾸 주식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범죄 행위에만 쓰는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도 범죄 행위에 쓸 수 있습니다. 테러를 하고 주식을 달라면 주식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가 재밌는 것은 N번방에서 한번 모네로라고 하는 그 암호 자산을 통해서 거래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네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정말은 그때도 제가 잘 모를 텐데 야, 이 상장 폐지됐네? 우리나라에서만 거래 안 되고 또 거래돼요. 바이던스나 이런 데서. 그렇다면 이 상장 폐지는 어떤 의미냐? 이걸 들고 나가 저기서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N번방에서 이거 썼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랜섬웨어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썼다? 그럼 비트코인 상장 폐지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통하는 경우에 거래 포착에 대한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준비됐는가? 그 다음에 이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이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봐서 25% 원천 징수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는 이걸 어떻게 가세하면 좋을까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자와 소득이라고 하는 게 꼭 이자와 배당이 아니라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뭉뚱그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 실은 소득세법에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자와 배당에만 이런 게 있어요. 유형별 포괄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자로 집어넣어야 되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이자로 본다는 얘기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화폐를 안 봤으면서 이걸 가지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가세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오 교수님, NFT에 대해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해주시죠. NFT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NFT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의 자산을 표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림을 표창하고 어떤 경우는 책을 표창하고 어떤 경우는 뭘 표창해요. 그렇다면 이건 그 각각의 표창하는 그 대상 자산에 따라서 가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 뭐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NFT 가세는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포기라고 하는 것보다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상장 폐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상장 폐지하고 달라요. 거래소 시장 어떤 A라는 개별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지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상장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해봤자 다른 데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다음에 정말 익명성이 높은 그 주식 가상자산들이 있어요. 암호자산. 제가 보면 모네로나 제트캐시 같은 건데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익명성이 높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대체가 없어요. 익명성이 높다고 하는 게 특징인데 익명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가세 추적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까 트래블룰 같은 거를 실은 꼬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 어떨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돼 있고 외국에는 상장돼 있을 수도 있고 그 거꾸로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평가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비상장 코인은 실은 더 문제가 많을 거고 얘는 어찌 보면 아까 페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은 쭉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특검법에 규정할 게 아니라 관련된 업권법을 따로 해야 된다. 현재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규정이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규정에 대한 법적 회계적인
규정이 미비해서 여러 가지 과세 체제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서 신종 금융자산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좀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그 유튜브 순간 접속자가 5,000명 육박을 하고 댓글도 수도 없이 많이 열릴 정도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그 시간 관계상 그 가능하면은 그 20분 이내로 좀 발표를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께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앞서 오문성 교수님께서 가상자산성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금융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와 과세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 가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가세안이 실행될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규제 정책 영역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가상자산의 원론과 대강만을 알 뿐 필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직원분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실감 부재, 이것이 지금 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행 가상자산에서 저희가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A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자 할 때 먼저 제가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10개, 개당 1,000만 원 10개, 총 1억 원어치를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냈다고 치면 이때 보냈다고 해서 바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의 딜레이가 발생하는데 그때 김치 프리미엄과 혹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 실제로 8천만 원 정도의 자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입금된 이후에 해외 거래소에서 A코인을 사는 동안에도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 개당 10만 원짜리 A코인을 700개, 총 7천만 원어치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A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A코인이 상장하게 돼서 제가 A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서 이것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 상승한 A코인을 국내로 들어와서 이것을 당시 시가 25만 원에 100개를 일부 매매하였는데 이후에 A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그 다음 해에 5만 원에, 개당 5만 원에 나머지를 전량 매도하게 된다면 제가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해서 5,500만 원, 즉 4,500만 원어치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의 현행 가세안의 선입 선출식의 방법을 적용을 하면 실제로 2022년도 첫 해에는 27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손실 3천만 원이 인정되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체 1억 원의 투자금에서 발생한 45%의 손해에 대한 원금 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실질 가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 교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유사한 형태의 주식에서는 5천만 원까지의 기본 공제와 함께 5년간의 손실액의 2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부대 비용, 필요 경비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1억 원을 투자한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취득가액 7천만 원과 부대 경비 3천만 원, 즉
국외 거래소 간의 교차 거래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부대 비용에 넣고자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연 이 3천만 원을 부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양자 사이에서는 94만 3천 원이라는 과세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상당한 논쟁거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점들 때문에 필요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취득원가 산정 및 증빙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과연 취득원가를 영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해외 거래소 또는 현재 폐업된 거래소에서 구매한 경우에 매수 시기 및 가격을 확인을 하기 위한 계정 연결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빙 자료 입증이 아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취득원가를 영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플랫폼의 가상자산을 예치시켰을 때만 발생하는 에어드롭이나 커스터디, 스테이킹의 보상에 대해서 과연 취득원가를 영원히로 할 수 있는가? 동일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넣어둔다고 이것이 실제로 증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취득 가상자산은 이자소득 내지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댓글을 달거나 혹은 추천, 비추천을 하거나 설문을 응답하거나 혹은 걷기, 출석 체크 등 각각의 플랫폼들이 요구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리워드 토큰들을 지급을 하는데 이 리워드 토큰을 받는 것은 나의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취득원가 영원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워드 토큰 같은 경우에는 토큰 이코노미를 가장 잘 구현한 보상 체계인데 이것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낼 경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채굴에 대한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시 컴퓨터 등을 구매해서 직접 채굴을 할 경우에는 기기 비용이라든가 채굴 공간 마련 그리고 전기료 그리고 냉각 시설 비용 등의 다량의 금액이 소요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빙 자료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를 통한 투자를 통한 간접 채굴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혹은 경우에 따라서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만 이럴 경우에 이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증빙 자료로 제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으로 한다고 하면 채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빈번히 여러 정보에 걸쳐서 반복 매매를 하는 것이 사실 단타 트레이더들의 특징인데 이럴 경우에 이것의 취득원가 수수료를 일일이 정산해서 선입 선출 시구의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세의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오롯이 전가시키고 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원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국세청의 납세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의 플랫폼 예치로 얻어진 금융소득적 토큰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활동의 대가로 얻어진 리워드 토큰들을 취득가액에 대한 산정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것을 영원으로 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상자산의 거래 특성상 거래소에서 매매하지 않아도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동일 종목으로 지갑에 합치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매도한다면 이것이 과연 선입 선출식으로 무엇이 얼마에 먼저 들어왔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A 코인을 제가 거래소에서 100개 사고 그리고 에어드랍이나 리워드로도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한 지갑에 넣어서 이것을 팔았다면 이 수익을 과연 선입 선출식으로 몇 원에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기본적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가 이미 22조 7천억 원이 넘었고 투자자도 적게는 700만 명, 많게는 900만 명까지 잡고 있는데 이와 같이 큰 규모로 급작스럽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가 무엇이 있느냐? 결국 특근법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 딱 한 가지에 초점된 있는 그 제도적 인프라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행 과세안이 인프라 미비라든가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부족 혹은 소득 분류의 적절성 논란에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도난, 개인정보 유출, 시세 조작, 내부정보 이용, 자전거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의 처벌이라든가 피해자의 구제가 법적으로 대응되지 못한 채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오늘도 경찰과 검찰에 계속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관련 범죄 피해 규모를 경찰청 발표로는 4조 4,660억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이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의 정확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피해자가 집계된다면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요점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세 기준과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자산과는 다른 디지털 가상자산의 특징에 맞도록 이와 같은 기술적 이해도를 갖춘 기관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도 이미 다양한 방식의 가상자산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더 다양한 기술적 디지털 자산들이 나오고 또 거래 방식과 유통 방식이 달라지면 현재 금융이나 금감원, 국세청, 여러 가지 경찰들 조직들이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전에 그 금융의 안 단장님께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기관의 집행력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기관의 집행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기반해야 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모래력을 갖춘 전담기구, 즉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의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이 디지털 관리 감독원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플랫폼, 거래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건강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기술의 육성 및 진흥,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된 업무로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내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특허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기술 특허 관리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 세계가 급작스럽게 디지털 금융으로 이전되면서 각국 혹은 각각의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 특허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술 특허라고 하는 것은 결국 후발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기술 특허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향후 진입하고자 해도 외국이나 혹은 다른 기관의 그 기술 특허를 비싼 비용을 두고 이용해야 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다룰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를 공유해서 프랑스처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나 기업들을 게시판에 계속 띄워서 그 투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치로서 금융 및 기술에 대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전담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이라는 이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별도의 특별법 신설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업권법 등으로도 일정 부분은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또 재정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 상품 조항을 고쳐서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당장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과세 인프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년이 지나서도 가상자산 과세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가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이용자와 그 자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되는 것이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와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뭐 일례로 뭐 손실 뭐 이월 공제나 뭐 취득 원가 산정 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는 이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 이내로 본인들의 생각이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토론 순서는 먼저 이정엽 회장님, 장성원 사무처장님, 김감래 박사님, 강동익 박사님, 그리고 주무부처를 대표해서 나오신 박주영 과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 맡고 있는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에 또 시의적절하게 이런 좋은 토론회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바쁘셔서 일찍 가시는데 아직까지 또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노웅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도 오문성 교수님, 최하인 에반젤리스트님 그 발제가 다른 여러 토론회를 다녀봤지만 아주 수준 높고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정말 오늘 또 참여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르네상스나 뭐 산업혁명급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이 되게 어렵다는 점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일단 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디지털 세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크립토 월드를 거쳐서 지금 메타버스로 인류가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그 공간에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의 기술로 나온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나온 가치 단위들이 코인이고 토큰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저희가 규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가상 자산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세계적으로 유통시켜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증가시켜야겠다라는 이 관점에서 모든 제도적인 게 이루어져야 돼 생각하고 과세 정책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세 정책은 당연히 오문성 교수님 말씀대로 과세 정책 해야죠. 하지만 바둑에서 수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수지만 이게 수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최하인 에반젤리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순상 너무 빠르게 나왔다. 앞에서 되는 게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생태계도 없는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해외에서 만들어진 코인 토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토론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일단 크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지금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가상자산, 가치 있는 가상자산을 많이 생성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생기는 자산은 우리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산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자산입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세계 어디 가서도 그 나라 통화나 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뭐 서비스나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자산을 많이 한국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도 많이 갖고 있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생태계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아까 말씀처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 투자자 보호와 과세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툴을 어떤 누군가 논문을 내면 노벨 경제학상 그런 거 받겠죠. 아직 그 툴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져 있고 그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투자자 보호는 전통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기라든지 유사수신, 시세 조작 이런 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을 하면 지금 단계로도 충분히 상당히 수용 가능한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나 뭐 경찰에서 이쪽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민생 치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뭐 다단계 모집하는 그런 행사에 가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거 코인 토큰이라고 말하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하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 그런 인력을 그리고 비용을 지출해야 될 만큼 이쪽 생태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부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정신과 같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는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없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7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가 범죄자가 안 되기 위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 그 시간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소요되고 그 소요되는 시간이 과연 가치 있는 시간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 유예한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따라가서 미국이나 뭐 지금 다른 나라에 하는 걸 보면서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준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문제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 최하인 에반젤리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메타버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리얼 월드에 원화 네트워크가 있으면 메타버스에 어떤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느 순간은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화로 안 바꾸고 모든 그걸 가상자산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비트코인으로만 한 달 살기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뭐 페이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그리고 뭐 쿠팡 캐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원화로 환산을 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토큰만 수합을 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화로 바꾸는 순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안 내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돼서 오히려 원화 네트워크가 축소될 미래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과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데 리얼월드인 원화 네트워크에는 세금을 내면 원화로 뭔가를 하면 계속 세금을 내는데 가상 토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가 지금 계속 붙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아마 모를 거고 국세청 다 뭐 메타버스는 뭐 큰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니 뭐 여러 가지 뭐 3D 프린팅도 있고 뭐 우주 뭐 바이오 테크 이런 거에 하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인류의 지금 구조 자체가 그쪽 메타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쪽은 좀 신중하게 공력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 거대한 그 세계 5위 정도 되는 기업의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그냥 바꾼 거거든요. 메타랑 완전 여기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했는데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성원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핀테크 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오늘 업계 의견을 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노웅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023년부터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것과의 형평성 문제, 과세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은 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좀 투자성이 있는 상품이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과 좀 구조는 유사한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관계 부처의 과세 준비 부족이 좀 지적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요 거래소에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좀 지연되는 중입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일단 개별 거래소가 이용자들을 구분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비거주자는 거래 시 원청 징수하고 등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 지금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4개 중에 2개 거래소 신고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수집 권한이 발생하려면 신고 수리 후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준비 인프라 구축안에 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 이런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강행된다면 오히려 이 제도화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음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이렇게 과세해야 되는 타당한 조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타소득은 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고 비반복적이고 취득과 보유 사이에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주식과 좀 비슷하게 어떤 보유 기간의 가액 변동에 따라서 시세 차익의 소득을 얻기 때문에 성격상 기타소득 무형자산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설된 계산 구조를 보면 현행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분류만 기타소득으로 하고 있는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자본소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풍선 효과 같은 게 일어나서 가상자산 거래가 좀 음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 가상자산 제도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해주신 걸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최소한 경험이나 의향도 없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고, 다음번 연구 때는 최소한 의향이라도 있는 분들을 한번 대상으로 다시 하면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자산운용사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투자자들은 향후에 디지털 자산을 유망한 미래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여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미래 투자 자산으로 보는 판단이 한 거의 70% 가까이 나왔고,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도 34% 정도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정책 수립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정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상 자산이 아니라 크립토 어셋이라고 보고 있고, 때문에 이런 크립토 어셋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한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보안 인증이라든가 앞으로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핀테크 생태계의 한 중요한 핵심 요소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투자 정책 법령 관련해서 최하인 에반젤리스트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 관련입니다. 일단 가상자산 업권법이 당장 시행이 되기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의 한 일부이고 바로 업권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면 전금법 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 조항을 넣게 된다면 그리고 업자들 거래소라든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을 전금법상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자체로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좀 보기 어렵다고 하면 가상자산 투자 스킴을 좀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미국에서 이미 ETF를 승인한 것처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P 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ETF처럼 기초지수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자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화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연구원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발표, 토론, 모든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특히나 오늘 감사한 이유는 연구자로서 오늘의 과세 유예 논의는 너무나 시급하고 이제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느 과세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령대로 과세가 시작되는 간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간 비가역적인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세 논의가 예를 들어서 유예의 어떤 여러 가지 정당성은 입증이 되지만 논의가 늦춰지는 경우라면 당장 현행법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에는 기존의 어떤 가상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이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국고로 이제 들어오는 것은 신고주에 의해서 2023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와중에 그러면 우리 대선 공약으로서 2022년 대선 공약으로서 과세 논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미 시행된 세법에 대한 어떤 조세저항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악법도 법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대선 공약으로서 2022년 1월 1일에도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 보면은 세법에 관한 권한은 우리 상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남아있는 상황에는 좀 효과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또 말씀드리고 오늘 민주연구원에서 굉장히 귀중한 여론조사를 주셔서 되게 굉장히 감사한데요. 가상자산을 그대로 과세를 유예하지 말고 시행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와중에 과세 유예 논의가 또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2021년 12월 31일 의제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장은 주식시장이건 가상자산 시장이건 가장 두려운 거는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논의가 형평성에 문제 있었는데 이 형평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굉장히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논의는 시급히 조속히 국회에서 12월 31일 전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국회 일정상 입법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행정부에서 확실히 당정 합의하에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과세 여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좀 비가역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판사님께서 저는 이 판사님의 그간의 블록체인
어떤 발전에 대한, 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의 어떤 그 공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한 가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여러 코인 시장이 나오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의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의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IT 버블, 2000년대 초에 IT 버블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IT 육성 정책이 굉장히 잘한 정책입니다. 다만 오게티가 있다면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줬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후로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앨런 사태 이후에는 사베인-옥슬리법에 의해서 기업들이 또 해외로 이탈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키니까 세계적인 자산가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미국 시장에 다 몰려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거 2000년 초 버블기의 주가를 반도 회복 못한 것 같은데요. 반대로 나스닥의 경우는 버블기의 주가를 지금 훨씬 넘어서고 계속 성장성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의 어떤 그 연구의 어떤 그 결과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특히 MZ세대 내지는 2030 세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잃고 새로운 어떤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 위험에 대한 어떤 보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사실 투자 위험에 대한, 코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높고요. 이들이 원하는 건 공정한 시장 질서 속에서 투자를 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현실은 매우 좀 제도 보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코인베이스라는 시장에서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시면 미국은 이미 그 재산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파산으로부터 그 계정 자체가 절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코인베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오너십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인베이스는 계정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특근법상 금액만을, 그러니까 현금만을 분리하는데, 그래서 파산 절연 내지는 해석상 환치권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CC라고 해가지고 통일상법전에서 Security Entitlement라는 그러한 강한 재산권 보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 그 속칭 4대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파산 절연 측면이 매우 불투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지금 현재 4대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4대 거래소가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 결국엔 기존 투자자들은 다른 그 기존 4대 거래소의 그 채권자들과 같은 채권자 평등에 의해서 되게 열악한 지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도 원하는 게 아니고 코인 투자자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특히나 코인 투자자 재산권 보호, 이것은 가장 우선돼야 될 그 어떻게 보면 기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인 것이고요. 그러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 보장의 어떤 기반 위에서 과세를 하자는 것이 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년 이상 남은 그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 구축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코인 과세 시스템이 그 이상의 혹은 그 정도의 준비가 되었냐를 명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당장 2달 후에 시행을 하고 그 금융투자 소득과세는 1년이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코인 그 과세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됐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금융투자 소득과세 시스템보다 과연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이 용이한가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금융투자 소득은 일단 거래소를 말씀드리면요, 거래소는 중앙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분이 그 키움증권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고, 한 분은
삼성증권을 통해 가지고 키움증권을 파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당사자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아니고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중앙거래 당사자인 한국거래소는 매매 정보, 호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해서 시장 감시를 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 분할을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4대 거래소죠. 그러면 선입선출에 의하면 아직까지 실무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2천만 원을 사고 며칠 있다가 업비트에서 다시 3천만 원에 샀습니다. 팔고 싶어요. 그 이후에 4천만 원일 때 업비트에서 파는 겁니다. 그럼 선입선출에 의해서 빗썸의 2천만 원을 취득 원가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세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과 더불어 만약 안 돼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빗썸 쪽에 있는 정보를 다시 그러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미국 세무사로서 작년에 보수 교육 받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 트래커라 그래서 취득 원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신고주의를 하는 그 납세자를 위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과세로 인해서 그 과세 행정 비용이 지금 과도하게 납세자로 전가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을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강동익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입니다. 저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론 순서상 제가 마치 과세 당국의 입장을 대변할 것 같은 순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제 입장과 과세 당국의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임을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좀 저 역시 이제 다른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여부를 하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 성격에 대한 좀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이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모두 금융투자 상품과 유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금융투자 소득 과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논의에 있어서 단순히 가상자산의 외적 형식이 무형자산과 비슷하냐 아니면 금융자산과 비슷하냐 이런 부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통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좀 우대세제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를 하고 저율과세를 하는 등 여러 이제 좀 배려를 하는 이유는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로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역시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고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배려해줄 이유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때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개별 가상자산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런 학계나 이제 업계에서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지급형 토큰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 증권형 토큰이라는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사실 증권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투자 상품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증권형 토큰은 좀 거의 동일한 규제와 취급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본시장법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제가 봐서 이런 규제 안으로 편입이 된다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좀 급격히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권한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틸리티 토큰을 무형자산이라고 인식해서 현행처럼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할지에 대해서는 더 기준을 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도 그 생산적인 투자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정 정도의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서비스 플로우를 약속하는 유틸리티 토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본질적으로 금융투자 상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규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융당국과 세제당국이 좀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좀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가상자산을 분류하고 구분해서 이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맥락에서 그 과세 맥락에서는 벗어나지만 이런 유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에서 ICO와 STO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절차도 좀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지급형 토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지급형 토큰이란 이제 유통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인데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인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이 지급형 토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급형 토큰은 통화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금융투자 상품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의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형자산으로 기타 소득 과세를 하거나 환차익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게 좀 더 일관성의 측면에선 적절할 수도 있으나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갖는 상징성과 납세자 저항, 납세 비용 등의 연유로 좀 별도의 분류를 마련을 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이제 금융상품과 같이 취급을 하고 과세를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비록 중장기적으로는 그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일정 기간의 과세 유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부터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있었으며 이미 많은 해외 국가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역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이제 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거래소 신고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가 과세하는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기재부나 이제 과세 당국에 문의를 드렸는데 뭐 과세 준비가 착실히 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반드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실 주식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소액주주 국내 상장 주식을 제외할 경우에는 다른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현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진정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사실 제 주위에서도 가상자산 비투자자들의 그 박탈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가상자산을 통해서 정말 말도 못하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왜 과세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때 사실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과세 기준 및 규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사실 오늘도 나온 여러 이슈들은 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법적 성격의 문제들이지 기술적인 특성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해력만을 좀 핵심 가치로 내세워서 이런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을 때 그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블록체인, 디파이 기술 등의 이제 익명성으로 인한 과세 및 규제상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기존의 규제기관이나 세무기관의 보충적인 성격의 이제 보조기관이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에 비해서 독립기관을 구성을 하였을 때 어떤 우월성이 있을지에 대한 설득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과세 유예가 어렵다는 또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그다음에 부처 정부 당국하고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중요한 주제라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네네. 우리 저 주무부처에서 박주영 과장님 오셨는데 먼저 말씀 듣고 이재명 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예, 예. 그 가장 핵심은 과세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내용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세제 당국에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토론 전에 세제 당국에서도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일정상 나오시기 어려웠던 것 같고 과세 유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 TF와 김병욱 위원님 같이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를 보면 이제 레귤레이션 트렌드를 보면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제도화된 부분이 자금 세탁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먼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제도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화가 완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의 순서는 자금 세탁, 과세, 그 다음에 이제 업권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국제적인 트렌드인 것 같고 그 트렌드와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권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라마다 이걸 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놔두고 불법 행위만 방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관계부처 공동 대응이라는 체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응은 검찰 경찰이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또 이해가 저희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이해가 깊은 과기부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고, 사실 이제 이정엽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좀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이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메타버스가 되게 멀기만 한 거죠. 말하자면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세계에 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기에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굉장히 가까운 세계이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그 세계가 또 어떤 되게 긍정하기만은 어려운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라는 그 직함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제가 핀테크 쪽에 굉장히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핀테크 에반젤리스트라는 이름은 좀 익숙한데 오늘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제 그런 메타버스의 세계에 우리를 좀 이제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그 부분에 거리가 있는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국제적 논의 동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법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 부분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는 어떤 발행이라든가 유동수 의원님 너무 적실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상장 유통, 불공정 거래 규제 그리고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국회 정무위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재명 회장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발제하신 오 교수님하고 최화인 에반젤리스트께서 한 5분 정도 좀 정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회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지금 강동희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잘 준비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아까 발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해서 그러면 요건 요렇게 해서 해결됩니다라는 거를
세제 당국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면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국회 토론회에서도 자료가 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 정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저도 실은 뭐 말씀드릴 거 많지는 않은데 우리 강동익 박사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좀 보는 측면이 틀린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이런 세미나에 가보면 우리 강동익 박사님 같은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호 자산, 비트코인류, 알트코인류 이런 것들을 파티션을 쳐가지고 딱딱 소선별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제 그 각각의 크립토 어셋에 대한 그 총서를 읽어보면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토큰은 게임할 때 씁니다. 이 토큰은 송금할 때 씁니다. 이 게임은 노래 들을 때 씁니다.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토큰 가지고 노래 듣는 사람을 어떻게 노래 듣는지도 모르고 게임에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주식, 그 토큰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틸리티 토큰인지 지급형 토큰인지 증권의 토큰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거래되면서 싸게 사고 팔게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게 주식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주식의 속성과 닮았다는 건 아니고요. 이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가 비슷한 말씀인데 가세 유예를 시키자니까 이제 우리 준비 잘 돼 있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이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상태고 가장 큰 게 뭐냐면 P2P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P2P 거래에 대해서 그 시장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시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 가세하기에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세와 규제의 집행력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과 운행 방식과 유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을 규제하거나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과세 혹은 규제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그 지정 토론은 마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정은 마치고 이제 청중 토론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유튜브 댓글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언론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블록체인 협회에서 설재근 수석 부회장님께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셔서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블록체인 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설재근입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오늘 오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가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가세 관련해서 제가 금융위, 금감원, 심지어 기재부 저희 한국에서 가장 이제 탁월한 어떤 그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샤프합니다. 정말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진 어떤 기본 시각은 뭔가 항상 법의 테두리, 시행령의 테두리, 그 선에서 사실은 넘어설 수 있는 영역들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이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3, 4위권으로 올라왔다가 최근에 어떤 거래소 인가 관련 문제라든지 이래 되면서 사실 급격하게 지금 축소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보호 육성하고 좀 더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끌어가야 될 어떤 그런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뭐 투기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사고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가령 저희들이 우리 IMF 세대 때 그 당시에 뭐 사실은 뭐 카카오라든지 넥센, NC소프트 그런 어떤 벤처 기업들이 그 20년의 어떤 세월에 걸쳐서 오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문화산업에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자금과 인력이 모이면서 뭐 BTS 같은 이런 어떤 훌륭한 어떤 과정들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자금과 인력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벌써 통제, 관리, 감독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회장님께서 이정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가세란 측면보다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지금 이제 조세 수입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사라도 일단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감독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 같은 경우 저희 협회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이게 관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생기면 결국 또 통제, 관리, 감독 없는 규정 만들고 그렇게 된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것은 분권, 분산, 중앙 통제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블록체인의 정신인데 지금 사실은 아마 저희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금융이 관할이 되다 보니까 금융과 관련된 재반 통제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산업의 육성보다는 산업에 대한 어떤 죽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건 가장된 표현이지만은 먼저 어떤 그런 어떤 보호 육성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김미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이전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거래소 불법 행위 방지 등 투자자 보호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과 업권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80%로 시장 독점적인 위치로 거래 대금이나 이용자를 보유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세 조종, 자전 거래 등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논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질의 드린다면 아까 에반젤리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의 주요 업무로 이런 거래소들의 불공정 행위 점검과 블랙리스트 공유 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다만 실질적인 처벌이나 이런 권한 등이 없으면 점검이나 이런 걸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관이 신설된다면 권한을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그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2년마다 경신하도록 해서 이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그 관리감독원이 맡는다면 그간 그 2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운영 행태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신고 수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오늘 토론이 2시간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너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도 사회자 좌장으로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일부만 말씀드리면은 과세 체제가 정비가 되고 과세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다 해주셨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1년 유예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유예보다는 어차피 2023년도에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50만 원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양도세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과세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 또 발제자님 또 많은 기자분들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